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음악 저희가 끝났고 새로운 대주제 묵사발님께서 정하셨죠. 어떤 거 정하셨죠? 제가요? 이러지 마세요. 인물이요. 아, 저희는 이번에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네, 인물에 대해서 해보기로 첫 번째 했습니다. 시간으로 우리 또 아마존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물을 누구를 고를까? 살아계신 분을 할까? 돌아가신 분 할까? 한국 사람 할까? 외국 사람 할까?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 명을 골랐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인물은 바로 김지영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김지영이라고 하면 74년생 여배우 김지영 씨가 김지영 중에 제일 유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원일기 복길이. 복길이. 2008년에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소재로 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나오셨던 배우 아시죠? 우생순, 김지영. 맞아요. 우생순에 나왔던 분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지영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도 82년생 김지영일 겁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죠. 2016년에 출판된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가상인물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바로 그 소설 주인공의 이야기가 여러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저거 내 이야기인데, 우리 언니, 동생, 내 딸, 친구 이야기인데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즉 김지영은 가상인물이지만 그 또래 여성들의 인생이 잘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이 나온 지 벌써 4년, 영화는 작년에 개봉했죠. 정말 소설이나 영화가 나왔을 때 김지영 씨는 핵인싸였습니다. 페미니즘, 젠더 갈등 같은 용어들이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기사와 평론, 논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인물로 김지영을 고른 게 좀 두렵기도 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예전만큼 핫한 주제는 아니라 해도 악플이 많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청취자 성비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 나간 후에 아마존 꼴팸이네, 별책 부록 구독 취소하겠다, 갑자기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설마. 네. 예전 기사나 리뷰 자료들을 검색해보면 정말 막 악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설이 나왔을 때도 호평하고 혹평이 공존하고 영화화 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화화를 막아달라. 그다음에 정유미 배우 보이콧, 그러니까 영화화 되면 나는 앞으로 정유미가 출연하는 영화를 보지 않겠다, 작품을 보지 않겠다. 그 정도까지였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개봉하기 전에 왜 평점을 미리 달 수 있거든요. 개봉 전에 예상 기대치 이런 거요. 그렇죠. 개봉 전에 이미 평점 테러를 막 당하는 거죠. 본 사람도 없는데 막 그렇게 되는 등 진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소설을 처음 읽었어요. 남자지만 여러 부분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인상적인 느낌을 받은 기억이 남아서 이번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소설이 나왔을 때 2016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기사도 안 봤습니다. 작년에 그냥 우연히 회사의 도서 대여 책장에 책이 있는 걸 딱 보고 순수히 제목에 끌려서 책을 읽었습니다. 초반부터 주인공이 다른 사람으로 빙의하는 묘사가 있길래 뭐야 이거 퇴마 판타지 소설인가? 그래가지고 보지 말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몰랐던 내용도 있었고요. 소설이 되게 읽기 쉽게 쓰여져 있었어요. 가독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상 깊게 잘 읽었습니다. 이 소설 괜찮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이 소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페미니스트일까요? 하하.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소설을 좋아하면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 페미니스트 판별기로 여겨지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식 전달보다는 작품의 줄거리 중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혹시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안 읽었어요. 저도 안 읽었어요. 전 영화는 그럼 봤고. 영화는 다 보셨나요? 네, 영화는 봤고. 영화는 다 봤습니다. 원작 소설이 영화화 됐을 때, 그러니까 소설이 낫다, 뭐 영화가 낫다,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 저는 영화도 좋았지만 소설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결말도 소설 쪽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만 보신 분들은 소설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결말만 궁금합니다. 결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도 소설을 읽고 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하루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상 영화는 2시간 정도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소설을 안 보셨으면 영화는 보고 와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해보기 전에 우선 오늘의 주인공 김지영 씨에 대해 짧게 프로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름 김지영, 성별 여자, 1982년 서울 출생.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이고 2살 언니와 5살 아래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까지 6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홍보대 행사에서 일했습니다. 31살에 3살 연상 정대현 씨와 결혼했고 33살에 첫 딸을 낳았어요. 다니던 회사는 퇴직하고 주부로서 육아와 살림을 하다가 가끔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변하는 질환을 갖게 됩니다. 그 해리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빙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까지가 원작의 내용입니다. 소설은 35살까지 다루는데 김지영 씨가 올해 기준으로는 39살. 조금만 있으면 부록이네요. 자, 프로필을 들으시면 어때요? 마지막에 해리 장애 빼고는 그냥 평범하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소설의 맨 처음, 그러니까 시작 첫 단락에 간략하게 김지영 씨의 근황을 요약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34살이다. 3년 전 결혼해 지난해에 딸을 낳았다. 3살 많은 남편 정대현 씨, 딸 정지원 양과 서울 변두리의 한 대단지 아파트 24평형의 전세로 거주한다. 정대현 씨는 IT 계열의 중견 기업에 다니고 김지영 씨는 작은 홍보대 행사에 다니다 출산과 동시에 퇴사했다. 정대현 씨는 밤 12시가 다 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출근한다. 시댁은 부산이고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김지영 씨가 딸의 육아를 전담한다. 정지원 양은 둘이 막 지난 여름부터 단지 내 1층 가정형 어린이집에 오전 시간 동안 다닌다. 네. 24평 전세나 남편이 IT 계열 중견 기업 직원인 것 등 최대한 인물들을 평범하게 설정해서 내 이야기, 내 친구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지영이라는 이름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가장 많이 등록한 여아 이름이 지영이고 흔한 성씨인 김 씨를 붙여서 평범한 여러 여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소설은 2015년 김지영 씨의 해리 장애를 보여주고 그녀가 태어난 1982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소설이 실제로 출판된 2016년까지의 이야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원작과 다르게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소설의 순서대로 진행해 보면서 영화 이야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설의 주요 장면이랄까요? 김지영 씨가 부당한 일을 당한 장면 위주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또 이야기하는 장면과 관련해서 본인이나 지인의 경험담, 또 추가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며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씬스틸러죠. 명절 며느리 씬입니다. 그 명절에 시댁에서 일하고 시집간 시누이가 왔을 때 상을 차리고 영화는 음식 내오라는 시어머니 지시에 친정엄마로 빙의하죠. 친정엄마로 빙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연기가 별로 안 좋으시네요. 좀 혼을 담아서 해주세요. 사돈어른, NG. 여전히 내가 해볼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 며느리가 아니라 그러나 봐.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3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 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야, 잘한다. 이 정도 박수. 해줘야지. 알았어. 마음이 나 오니까. 오늘 안 해야 되겠다. 뒤에도 듣고 싶어. 자, 그러면 여자라서 부당하게 당한 걸까? 그렇다. 며느리라서 그런 거다. 사위였으면 그죠.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시댁에 먼저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거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지영 씨가 부당하게 느끼게 한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죠. 이 부분은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 네네. 부당한 일을 당하게 만든 건 남편이다. 아, 남편이 그 영화에서는 짐을 짐 미리 쌌어, 싸놓고 빨리 짐을 가자. 싸놓고 이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왔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그거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동생이 막 조카 선물 엄청 사와가지고 막 이것도 입혀보고 이거 봐 역시 딸내미가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이러면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또 그때 갔었어요. 칼같이.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남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먼저 말해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 다 모이니까 너무 좋지.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파하고, 자, 그래, 이제 얼굴 봤으니까 됐어. 우린 그럼 일단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봐.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모든 며느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남의 편을 들어갖고 뭐 고부 갈등이 생긴다. 남편이 중간 딸이만 잘해주면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미 좀 바뀌기 힘든 그 세대의 정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남편만 잘해도 그런 일이 좀 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며느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일 잘못한 건 명절이죠. 명절이 명절 없애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 분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더 예전 같으면 무슨 친정이에요. 자기 딸도 못 왔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나 그 모두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감정의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계들이 조금씩 그 타이밍들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렇지만 비교적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노리고 있는 거죠. 가고 싶잖아요. 이 집 딸도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엿장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까지 내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받을 거 받았으니 저희는 가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타이밍. 공교롭게도 그런 타이밍은 왜 명절 때마다 되풀이 되나. 늘 불편함은 며느리가 좀 더 여전히 많이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절이 잘못이라고 하자면은 그 현대화가 잘못한 거죠. 산업화되면서 아니, 각자 그러니까- 핵가족으로 떨어져 사니까 그렇죠. 명절에만 만나는데 잘못이라고 치면 그렇다는 평소에 거죠. 잘 찾아뵙고 해야지. 이건 뭐 아니 평소에 와도 명절은 명절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우리나라 문화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이 되면 그들은 더 핵가족화되어 있는데 원가족에게 찾아가는 풍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풍습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사람이 모였을 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가족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늦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뭐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원가족은 끊어내는 거고 아들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됐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여전히 가족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말씀드린 거죠. 그동안 그런 문화가 이어져 와서 지금은 그런 게 변화하는 과정인데 그 공교로운 타이밍이 며느리 입장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댁에 기울어 있지 않나. 비교적 그래도 대화가 되는 집에서는 제 친구들은 그러면 이번 설은 뭐 시댁 먼저 가고 맞아요. 추석은 많이 뭐 그렇게 그렇게 가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뭐 이젠 뭐 제사도 없이 아예 북적대는 분주한 그런 때가 아니라 전후에서 입으로 날을 정해서 가족끼리 모이고 연휴 기간은 각자가 즐기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과도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며느리가 조금 그래도 비교적 희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태그 매치법이라고 해서 이제 딸들 태그 배치? 며느리가 이렇게 빡 하고 그냥 가야 돼. 무조건. 아, 하이파이브 딱 하이파이브 딱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딸 없는 집은 어떡해요. 아들이 하면 되지. 엥? 아니, 저 진짜로 그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게 따로 가. 김지영 씨가 그 집 시누이가 와서 그렇지 만약에 그 집이 아들만 있는 집이면 그래. 올 시누이가 없잖아. 그러면 그 타이밍이 없어지는 타이밍이 거예요. 없어져. 아니 그리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러면 니네 가니? 서운할 수 있잖아. 아 아들만 있으면 아니 애초에 이제 결혼시켰으면 뭐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 자고 가라고 왜 그래.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하고 얼굴 봤으니까 됐다. 밥 먹었으니까 됐다. 차례 다 지냈다 이러면 되지. 아 결혼시켰으면 자식들을 내려놓으세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그냥 얼굴 봤으면 됐잖아. 그러면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온 날짜부터 몇 시간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 이거 명절만으로 2시간 할 것 같아. 자, 아무튼 결론은 여성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게 많이 당하는 것 같다. 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 82년 김지영처럼 남편도 그 시대에 약간 낀 세대로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 아빠 눈치도 봐야 하고 아들로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부담도 있으면서 그렇지. 아내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도 보이고 이러니까 뭔가 안절부절하는 곤란을 겪는 존재로 느껴져요. 그래 저는. 이게 젠더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세대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대가 바뀌고 있는 것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제 빠르게 그걸 습득한 사람들과 맞아요. 그 사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뒤엉켜 있어서 그게 근데 하필이면 젠더라는 아주 첨예한 이슈가 섞인 게 아닌가. 세대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여자라서 며느리가 희생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뭐 쭉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희생해야 끝나는 문제니까. 자, 아마존이 픽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네. 김지영 씨가 어릴 때 남동생 분유가루를 얻어먹다가 할머니한테 들키면 등짝을 맞았어요. 그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연기 없으니까 내가 읽어야지. 함께 살던 할머니 고순분 여사는 김지영 씨가 남동생 분유를 먹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분유를 얻어먹다 할머니께 들키기라도 하면 김지영 씨는 입과 코로 가루가 다 튀어나오도록 등짝을 맞았다. 할머니가 혼내는 게 단순히 김지영 씨가 더 이상 분유 먹을 나이가 아니라거나 동생 먹을 게 부족해진다거나 하는 이유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억양과 눈빛, 고개의 각도와 어깨의 높이, 내쉬고 들이쉬는 숨까지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표현하자면 감히 귀한 내 손자 것에 욕심을 내? 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남동생 분유를 얻어먹다가 할머니한테 등짝을 맞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 간의 그 성이 달라서 차별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경험 혹시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을 겪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딸이어도 뭐 돌림자도 다 써줘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셨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이 먼저 태어나고 아직 아들이 없을 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치성 드리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런 거 느꼈죠. 우리 집은요 형이 최고였어요 그냥. 누나는 정말 저 밑에 있었고요. 저도 같이 밑에 있었어요. 그게 아들인데 재밌어. 왜? 그게 왜냐면 장남. 장남이니까. 아, 그렇지 장난. 네, 저는 그래서 나 학원도 못 다녔어요. 나만. 그러니까 지금 쌓인 게 많아. 이 그건 막내여서 그런 거구나. 네.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제가 자라면서는 딱히 뭐 이렇게 대단하게 차별이다 이런 건 없었는데 엿장수님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극진히 제 동생을 아낀다는 생각은 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억울한 건 뭔가 대접은 남동생이 받는데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장녀가 무슨 장녀. 집안에 뭐라 그러죠? 살림 미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던 시절에 저도 커가지고 맞아요. 그런 말들이 있었고 어른이 돼서도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한번 재밌는 일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옆에 비석을 만들어서 이름을 새기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나름 장남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손들 이름을 새겨주는데 자손들 이름을 다 새기는데 손녀 이름은 안 써. 네, 그래서 그래 뭐 딸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고모 집 아이들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고모 이름은 없는데 고모 집 아들 이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안에 완전 있는 남자들 아들만 있는 거죠.
거기 위치가 어디야 선상? 그거 갑시다 오늘. 이름 새기러 세기로 갑시다. 우리. 판도라 이렇게 새겨요. 판도라로 새길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장수님처럼 뭐 돌림자 이런 거 의식하셨던 것처럼 뭐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 아들 딸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버지는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본인이 장남이시고 하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손사래를 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을 특히 챙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자, 그 다음은 김지영 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김지영 씨한테 사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낙태를 해서 여동생은 태어나지 못하고 그 나중에 남동생이 태어났죠. 그 소설에서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은영 씨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어머님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며느리를 위로했다. 괜찮다.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김지영 씨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아가 미안하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따뜻하게 며느리를 위로했다. 괜찮다. 셋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김지영 씨가 태어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아이가 찾아왔다. 만약에 지금 뱃속에 있는 애가 또 딸이라면 은영 아빠는 어쩔 거야? 아버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우며 대답했다. 말이 씨가 된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자. 정부에서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칠 때였다. 의학적 이유의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화된 게 이미 10년 전이었고 딸이라는 게 의학적인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성간별과 여아 낙태가 공공연했다.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가서 김지영 씨의 여동생을 지웠다. 맹수에게 새끼를 잃은 동물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의사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미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할머니 의사의 그 한마디 덕분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아이가 생겼고 남자인 아이는 무사히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김지영 씨보다 5살 어린 남동생이다. 읽는데 좀 먹먹해지네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낙태하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그 집의 분위기가 시어머니가 계속 아들 낳으면 되지 이렇게 부담을 주고 또 남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신이 내가 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회 자체가 남아선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안 그렇겠죠. 설마 그렇죠. 뭐 여아가 생겼다고 해서 그럴까요? 지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안 되죠. 아니 오히려 못하죠. 좀 조심스럽지만 반대의 경우를 요즘에는 뭐 공공연히 자행할 수는 없지만 더 바라죠. 딸이기를 바라면서 맞아요. 남자면 그러니까 저는 무서운 말 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아들이면은 뭐 안 낳겠다.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예, 그 정도로 또 여아를 너무 선호하는 좀 분위기는 좀 있죠. 제 지인 중에 이제 딸 셋, 딸 넷인 집이 있고 그 중에 82년생 그 또래들이 포함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집이 당연히 그렇진 않았을 거고 아마 집마다 뭐 좀 달랐겠죠. 어떤 집은 뭐 딸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을 집도 있고. 근데 그 나이 또래에서는 딸이 내신 집은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딸이라서 더 좋아. 그러니까 딸이라서도 아니고 딸도 좋아, 아들도 좋아 이런 분위기는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사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 딸이 셋이거나 넷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구나. 그런 분위기인 거는 확실히 그런 있죠. 말씀하시는 분들. 네, 저희 집안에도 그 외갓집 쪽이 딸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딸만 있는 집들도 있고 뭐 큰 집 같은 경우는 6남매예요. 막내만 와. 오빠인데 실제로 저에게는 굉장히 엄마같이 포근하고 따뜻한 저희 외할머니가 그 외갓집에서는 언니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렸을 때 외숙모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으로 고생을 하셨던 걸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딸 둘이 있으면 뭐 되게 와 좋겠다 막 너무 뭐 집안이 행복하고 좋겠다 하는데 정말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이 가끔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아들 둘을 딱 낳아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당신 어깨 피게 해주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맞아. 시절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네. 아들 둘이면 아이고 힘들어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제 친구들 다 절망. 어떻게 키우냐 진짜.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은 국민학교 짝의 괴롭힘. 그러니까 국민학교 짝이 괴롭혀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걔가 너 좋아해서 그런 거다. 아휴. 그 부분. 짝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걔랑 짝이 안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김지영 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지영아, 선생님은 벌써 눈치채고 있었는데 지영이는 모르는 것 같네. 짝꿍이 지영이를 좋아해. 김지영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뚝 멈췄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아, 아니요. 너무 많은 장면이 떠올라가지고요. 감정이 확 되는데요, 저는. 저는 진짜 제 짝을 괴롭힌 적이 없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절에? 다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하. 네. 근데 이 선생님의 이런 말씀은 흔히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괴롭히고 치마 들추고 고무줄 끊고 다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죠. 좋아하면 괴롭혀도 된다고 왜 가르치냐고. 이렇게 벽 탁 치고 이런 거 해도 된다고 왜 누가 가르쳤냐고. 심지어 저 초등학교 때 그건- 저희 반 반장애가 남자애가 공부 잘하고 등치도 크고 막 그랬는데 너무 여자애들을 때리고 다녔어요. 아하. 근데 선생님이 걔한테 안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금 벽 탁 치니까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는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여자애들을 그 벽에 이렇게 그거는 세대기 치는. 아버지의 문제.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박력 있다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죠.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좀 리드하고 뭔가 그러니까요. 팍 이렇게 하면서 손목 탁 끌어잡고 왜 내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 뭐 이렇게 하면 멋있는 줄 아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정서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서가 아니죠. 아니 왜 그렇게 표현을 해? 폭력적이야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은. 이 짝이 잘못했고 선생님은 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좀 만연해요. 네. 영화에서도 지금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자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끔찍하게도. 이건 남녀의 문제라기보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젠더의 문제인데 남성성을 왜곡하는 문제인데 근데 그것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럼 괴롭혀도 된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스팸 문자를 막 수십 개씩 보내도 되고 전화를 수백 통 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이 사실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더 큰 일이 될 수 있는, 더 큰 범죄로 갈 수 있는, 좋아하니까 스토킹 했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남자 여자가 아니어도 여자애여도 남자애 좋아한다고 그 남자의 가방에 몰래 막 가방을 뒤져본다거나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애 좋아한다고 그 남자애를 유독 괴롭히고 막 놀리고 이러면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그 시절에 잘못됐는데 그게 성별과 이렇게 결합된 거죠. 또 요즘에 개선하려고 그런 움직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여자애들이 괴롭혔을 때 남자애들은 이렇게 팔을 감싸고 여자애들을 전혀 터치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예, 참고 있어야 되는 오히려 역으로 일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차별. 예, 아들 엄마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남자애가 여자애를 있어요. 때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훨씬. 너무너무 심하게 커지는데 정말 잘못된 여자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애는 그래도 되는데 남자애는 여자애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지금은 좀 반대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괴롭혔던 것 같고요. 좋아하면 그 좋아해서 괴롭힌 것도 같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괴롭힌 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참 왜 그랬는지 정확히 이유는 기억 안 나고 너무 어려서 개념 없고 생각이 없어서 어릴 때는 그냥 뭔가 어떤 거 관심의 아닌가. 표현이든 아니면 뭐 같이 놀자는 표현이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막 때리기도 하고 고무줄도 끊고 막 재미있어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야. 피해를 주는 일이야라는 거를 이제 어른들이 잘 가르쳐서 사회화 시켜야 하는데 그걸 묵인했던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오히려 부추긴 것도 있는 거죠. 네.
더 어렸을 때 제가 개념 없고 생각 없을 때 어렸을 때 괴롭혔던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괴롭히는 애를 괴롭혔어요. 그러셨군요. 그럼요. 저도 고무줄 끊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 다음 장면은 이것도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반장을 뽑는데 유독 남자 반장이 많았다. 뭐 선생님이 시키건 애들이 하겠다고 하건. 근데 저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잊고 살았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남자가 다 반장했어요? 지금 약간 순간 땀이 났어. 약간 뭐냐면 반장은 남자가 하고요. 부반장은 여자가 했어요. 그 지금은 초등학교가 그냥 여자 회장, 남자 회장 뭐 이런 식이에요. 반에서도 반장이라는 표현을 좀 안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남자 반장이고 여자 반장이 이렇게 있는 건데 저희 때는 남자가 반장이고 여자는 부반장이고 회장 선거에 여자가 나오면 웬일이야. 제가 선거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회장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는 여자 중학교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느낄 수 없었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경험이 꽤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때 기억을 다들 잘하시네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장면처럼 제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때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때 맨날 부반장만 하셔갖고 기억하시는 것 같네요. 그 회장 선거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었네. 이분이었네. 제가 나갔는데 저희 그러니까 이게 득표로 어느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보를 이렇게 권유받았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네. 뭐 근데 운동회 할 때 앞에 나가서 대표로 뭐 깃발을 든다거나 이런 거 다 남자애들이었어요. 저 기억나는 게 그 농악을 했는데 농악하면 앞에 상쇠라고 상쇠 부세가 있죠. 네, 꽹가리를 친 애가 대표 주자가 대빵. 있는데 제가 잘했거든요. 제가 리듬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나는 꽹가리에 재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상세를 저보다 리듬도 못하고 잘 못하는 남자애를 시키시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풍물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나보다 물어봤어. 더 못하는 애가 상세를 그죠? 맡아서 정말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뭐 하셨어요 그때? 그때 제가 부세인데 그 남자애를 시키더라고요. 문제가 있네. 근데 그러니까 가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대답이 너는 안 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너는 안 돼 여자잖아 이렇게 걔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그 찝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나? 지금 제 옆에 김지영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김지영으로 살고 있었네요. 몰랐네요 그러게요. 제가. 네. 네. 그 다음 장면은 학교 변태 선생님입니다. 사례가 소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에서는 이제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전 남고를 다녔거든요. 남고에도 있어요. 남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한테 벌칙을 줄 때 젖꼭지를 꼬집는다거나, 그 고추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꼭 여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그것만 있다기보다는 남학교에 남자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여학교에서도 여자 선생님이 그래, 또 그렇게 여자애들 하는 분도 괴롭히는 있어서 선생님들 있어요. 그분들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폭력도 진짜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같으면 정말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체육 시간에 줄따기를 맞았어요. 와, 줄줄이 세워놓고? 네, 줄줄이 세워놓고 뭐 이렇게 뭐 체육복을 하나 뭐 안 갖고 왔다 이러면은 줄따기를 맞았고 그 60년대. 따기 맞는 거는 고3 때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때리고 맞은 사람도 크게 뭐 이게 어디다 교육부에 전화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진짜. 전 안 맞았는데. 학교 생활을 잘했나 보다. 그 학생이 문제가 아닌가? 아니 학생이 문제라고 해도 어느 정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학생이 그래, 문제가 아무리 문제라고 해도 일으켜서 따기를 막 때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다음 장면은 그 버스에서 따라오는 같은 학원 남학생 장면입니다. 남학생도 뒤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둘뿐이었다. 외진 정류장에는 행인 한 명 지나가지 않았고 가로등마저 고장나 주위가 유독 깜깜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김지영 씨에게 남학생이 다가와서 낮게 읊조렸다. 너 항상 내 앞자리에 앉잖아. 프린트도 연락 웃으면서 주잖아. 맨날 갈게요 그러면서 연락 흘리다가 왜 치안 취급하냐? 몰랐다. 뒷자리에 누가 앉는지, 프린트를 전달할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통로를 막고 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며 비켜달라고 하는지.
이게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이제 무섭고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인데 만약에 성별이 반대였으면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남자애를 따라타가지고 쫓아왔다면 좋아했겠나? 만약에 똑같이 말했어도 똑같이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넌 맨날 내 앞자리에 앉잖아. 나한테 프린트 줄 때마다 막 웃었잖아. 근데 왜 지금 내가 오니까 넌 도망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랐을 것 아니야, 같긴 일부러 해요. 너 내리게 한 거야. 이리 와. 아니 근데 그 여자가 너 내 앞자리에 앉잖아. 왜 도망가? 이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느낌이잖아.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길거리에 가다가 밤이에요. 비도 심지어 와요. 뒤에 여자가 걸어올 때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 그 진짜 진지하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아니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일단 밤거리는 무조건 여자들은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적어도. 밤거리 자체는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을 딸 때 뒤에 누가 갑자기 오지 않나 해서 저는 대문을 정면으로 보고 열쇠를 못 돌려요. 그리고 항상 특히 무섭게 느껴지는 뭐 이렇게 좀 늦은 밤이나 비가 오는 밤이나 이럴 때 특히 그런 게 더 느껴질 때는 이거를 순식간에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심지어 하고 약간 비껴서 주변을 보면서 한다든지 뒤에 누가 걸어오면 무조건은 먼저 보내요. 현관 앞에 요즘 택배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럼 택배가 있고 뭐 번호키를 열어야 돼. 이러면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다음에 택배를 들려고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게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택배를 먼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문을 다다다닥 열고 다다다닥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방범이 잘 돼 있는 아파트여도 약간 그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혹은 번호를 누를 때 어디가 몰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좀 가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한다거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몇 층을 누를 때 남자랑 단둘이 탔어. 내가 모르는 사람과 탔어. 그러면 내가 먼저 누르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이 아파트 우리 라인에 사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먼저 누르고 나면 누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좀 더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강도짓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면 돈은 잃어도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덤빈다고 해서 제압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겁이 안 난다기보다 그냥 돈을 조금 잃는다거나 뭐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겁이 나지 않지만, 여자들은 항상 내 신체를 노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무섭고, 근데 그게 요즘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나에게 낙인 찍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어떤 범죄의 대상으로, 그것도 내 몸을 노리고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면서 플러스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근데 남자들은 못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들이 나도 뒤에 누가 따라오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물론 뭐 나쁜 사람이 작정을 하면은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하겠어요. 손에 무게까지 들었다면 그런 거에서 공포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자보다는 비교적 약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게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또 비슷하게 반박하시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교육받아 와서 그렇다. 몇 명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나는 누구를 가해하지 않는데 너무 여자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저만 해도 심각하게 나쁜 일이 있진 않았지만 이런 위협에 느껴질 만한 일들을 살면서 많이 겪어왔고 주변에서도 많이 겪었고 그런 일이 공공연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어른들도 저희를 키우실 때 그러니 밤길은 조심해라, 그러니 이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 만약에 키가 아주 작고 몸이 왜소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강도가 무서울 수 있겠죠. 신체적으로 내가 더 약하니까 뭐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느끼는 공포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그쵸, 저는 하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공포와는 내가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와는 좀 그럼요, 달라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겪어보지 않는다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들 한동안 우리 왜 뭐 새우잡이배, 오징어잡이배 이런 얘기하면서 뭐 혹은 사람을 납치해서 뭐 장기만 이렇게 적출하고 뭐 이런 범죄가 있다 뭐 이런 괴담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남자들도 되게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길거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차도에 봉고차가 싹 붙으면서 라이트를 끄고 쫓아오면 되게 무섭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근데 여자들은 좀 늘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맞아. 괴담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단순히 뒤에 누가 하나 걸어오고 있을 뿐인데도 느낀다는 거는 조금 좀 무섭긴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에겐 일상이죠. 그게 왜 그런지 꼭 모든 남자를 범죄자로 상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요. 언제든지 내가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슬프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타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뭐 학원을 멀리 다니냐. 뭐 치마가 왜 이렇게 치마 이렇게 짧으냐. 짧으냐. 왜 웃음을 흘리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뭐 피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것들이 아까 아버지 그 시대의 남자분들이 가졌던 생각? 근데 그 구해준 여자분이 네네네. 그 얘기를 영화에서 해줬나요? 해요. 학생 잘못 아니야. 괜찮아. 얼마나 무서웠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소설에서는 하나 더 얘기해 주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근데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없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남자일지 나쁜 남자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죠. 자, 그 다음 씬입니다. 김지영 씨가 면접을 가다가 택시를 타게 됐는데 할아버지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첫 손님으로 여자 안 태우는데 태워준 거야. 영화에선 이 장면이 좀 다르게 나와요. 영화에선 택시 장면이 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슈퍼에서 슈퍼. 슈퍼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 뭘 물건을 사러 와갖고 내가 오늘 첫 손님 아니지? 이랬더니 맞아. 슈퍼 주인이 아유 우린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이 동네에서는 손님들 뭐 다 여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뭐 어머님들이지 뭐 이랬나? 그렇게 하는 장면이 지나갔어. 아마 이 장면을 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미신이 생겼을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택시기사를 쭉 조사해 봤더니 정말로 첫 손님을 태우고 그날 매상을 따져보니까 아닌 사람들이랑 차이가 확 났다. 아니면 진짜로 여자 손님을 태웠더니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기사가 손님한테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나는 너무 그죠. 좀 무례하다. 근데 택시 얘기하면 또 여자들은 할 말 되게 많을걸요. 택시 자체가 택시 자체가. 예, 여자분이 기사님인 경우가 워낙에 없고요. 너무 드물잖아요. 연세 있는 남자분이 기사님이신데 제가 뭐 여자들이 탄다. 그 자체가 한 공간에 있는데 이제 그런 자체가 좀 불편함이 될 때가 많죠. 굉장히 개선됐어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고 좋은 기사님들 너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일을 제 주변에서 저희끼리는 얘기를 많이 해서 솔직히 택시 타고 나면 이 번호가 몇 번인지 이게 개인 택시인지 회사 택시인지 이런 거 막 보면서 타고 몇 시 이후에 어디로 가는 택시는 안 타고 뭐 그런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진짜 집에 갈 때 개인 택시 꼭 태워서 보내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택시 번호 찍어가지고 번호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고. 막, 그리고 첫 손님이 여자 이런 거 저는 이걸 겪진 않았는데 안경 쓴 여자를 태우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그래서 제가 저 내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미 탔는데 뭐 이러시는 거죠. 그때 승차 거부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게 막 운동이 생겼던 때라 본인이 못 참고서 말씀은 하셨는데 저한테 얘기는 하시는데 계속 내릴 때까지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 대학교 택시만 때. 그런 게 아니라 그 구한마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뭐 그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어떤 집에 처음 들어오는 건 남자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라는 그 이제 남존여비 사상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죠. 그냥 물려 내려와서 아직도 있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옛날 분들이지 이거는. 요거 사례 관련해서 막 조사하다가 이영자 씨가 얘기한 거 하나 생각나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대요. 택시 탔는데 여자 손님 태우면 재수가 없다. 근데 동료 기사들은 그걸 믿는데 뭐 나는 안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나 했더니 굳이 뭐 이영자 이게 씨가 기사님 제가 그 편견을 깨드릴게요 하면서 10만 원을 딱 줬대요. 그러니까 여자 손님을 태워도
이렇게 운수 좋은 게 있다. 그런 얘기가 멋있다.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장면은 김지영 씨가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그 고객사 부장하고 같이 이제 자리하게 되는데 거기 장면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얼굴이 달아오른 부장은 김지영 씨를 보자마자 과하게 반색했고 나란히 앉아있던 과장이 맥주잔과 수저를 들고 일어서며 김지영 씨에게 부장 옆에 앉으라는 눈짓을 했다. 결국 김지영 씨는 부장 옆에 앉았고 따라주는 맥주를 받았고 관건에 못 이겨 몇 잔을 연거푸 마셨다. 김지영 씨는 얼굴형도 예쁘고 콧날도 날렵하니까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되겠다며 외모에 대한 칭찬인지 충고인지도 계속 늘어놓았다.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더니 원래 골키퍼 있어야 골 넣을 맛이 난다는 둥, 한 번도 안 해본 여자는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여자는 없다는 둥, 웃기지도 않는 19금 유머까지 남발했다. 무엇보다 계속 술을 권했다. 주량을 넘어섰다고, 귀갓길이 위험하다고, 이제 그만 마시겠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고 반문했다. 밤 12시가 조금 넘자 부장은 김지영 씨의 잔에 맥주를 가득 채우고는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이 다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대리기사와 통화하고는 일행들을 향해 말했다. 아, 내 딸이 앞 대학 다니거든.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간다고 무서우니까 데리러 오라네. 미안한데 나 먼저 갈 테니까. 에이, 김지영 씨, 이거 다 마셔야 된다. 이런 부장님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장님은 이게 여자한테만 그렇다기보다 모두한테 다 그랬어요. 약간.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무례해. 일관성 있게. 그냥 무례한 사람. 정말. 쓰레기. 근데 집에 가셨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정말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맞아요. 없어졌고 없어졌죠.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 조심하는 거다. 요즘 분위기가 몸 조심하는 거다. 약간. 그 몸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많이 발전하신 거죠. 저는 이거 직접 겪었어요. 술 어떤- 먹으라고 시켰죠. 아니, 여기 옆에 뭐 그런 이 부장 말고 그 옆에서 거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이 남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과장이나 대리인데 남자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 여직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중간에서 저기 술 따라 드리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더 나빠. 저는 이제 술을 받아 먹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딱 복귀한 모임이었는데 약간 그런 계층이 딱 생겼는데 중간에 여기 너 저기 앉아서 자리까지 옮긴 거죠. 술 따라드려, 뭐 이렇게. 술 네가 따라드려야지. 네가 따라드려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술은 다 각자 따라 먹으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싫어해. 근데 그게 뭐 제가 지금 막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 근데 불편해야죠. 저도 그 생각은 잠깐 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이 순간에 뭘 엎어버리면 제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장도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술을 제가 따라 먹는 걸 아주 좋아해요. 남 주는 걸 별로 아까워하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야,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마시지. 한 잔 따라봐라고 하길래 조용히 웃으면서 한 잔 따라드린 다음에 저도 남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잔을 내밀었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저한테 그 뭐 여자가 이런 얘기하면서 술 따르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영화에 이런 장면, 이런 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 그래요?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잘하셨네. 아니 저는 그냥 조금 그 회사 잘리신 거 아니죠? 김지영의 언니 역할과 좀 비슷한 캐릭터여가지고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받아치면서 그 왜 영화에도 왜 김 팀장님이 그럼 이사님 저한테도 한 방 맞으셔야겠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무섭게 했죠. 그거보다 더 무섭게. 저는 좀 약간 정색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한 적도 많았지만 근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도 되게 나이가 좀 들어서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정색을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정색하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제가 공격을 받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 뭘 그렇게 달려드냐. 뭐 이런 공격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그럼 나도 웃자고 같이 웃기면서 한 방 먹이게 되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결국은 많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82년생 김지영이 당한 일들을 별로 많이 당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싫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도 나한테 그런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게 불편해. 한마디 하면 나한테 10마디 듣거든. 네. 그 다음 장면은 두 개를 붙여서 얘기 드릴 건데 하나는 그 기획팀 뽑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라서 그 팀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거랑 소설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라서 임금이 동기들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혹시 여성이라서 좀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 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퇴사할 거냐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그 면접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 주변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 결혼 언제쯤 할 거고 아이는 언제쯤 낳을 거냐. 그러니까 너는 그때까지만 일하는 것이다라고 상정하고 인터뷰를 하는 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해요, 사실. 근데 실제로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 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에 공백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타이트하게 가야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언젠가 빠져야 할 거를 그 상정하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되게 뭔가 회사 위험 부담이 있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근데 여자만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애를 낳고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아기 낳고 지금 법적으로 계속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남자도 출산하고 무조건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아마 그 회사들은 이럴 거예요. 미혼. 남녀 떠나서 그냥 미혼 내지는 뭐 출산 계획이 없거나 이런 걸 막 미리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회사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 남자고 여자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조직이 회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였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남자를 오히려 남자도 배제했을 수도 남자도 안 썼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쓸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좀 얄밉기도 하면서 회사 입장이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 건 아닌. 회사가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뜻이 얘기예요. 저는. 제 동생만 해도 육아휴직을 남동생인데 육아휴직을 1년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돌아갈 거에 대한 부담을 본인도 너무 가지더라고요. 1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가 공백하면서 일을 해냈던 다른 동료들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고생했을 거라는 걸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서로 눈치를 보고 혹은 그래서 네가 못했잖아. 육아휴직을 어떻게 낼 수 있냐. 말로 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서로 좀 잘 해주려고 좀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확실히 출산하면은 그 공백을 여자들끼리도 나는 희생하는데 쟤는 출산하러 갔어. 이렇게 그걸 비난해서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곤란을 심어주는 경우들도 많이 사실은 봤어요. 저는 근데 이 문제가 꼭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생아든 노인이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자기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 혼자 얻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건 장애가 있건 노인이건. 근데 그런 돌봄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당연히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꼭 필요한 돌봄의 자리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만 본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경력이 끊기고 돌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는 그 시간이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너 진짜 중요한 일 하고 있다. 너 진짜 필요한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완이 제도적으로 확립이 돼야만 우리 중에 누가 갑자기 다쳐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그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다쳤어요.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동료 직원들의 그 눈총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내가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로 다쳤는데 직원들이 너가 없는 바람에 우리가 이 일을 나눠서 근데 사실 그렇게 누가 하나 빠지면은 당연히 그 자리를 대신해줄 누군가를 임시로라도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그 인력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보충해주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메꿔 하고 이제 회사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육아가 아니더라도 출산이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상정하고 그 이득보다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젠더 이슈로 갈 이유도 없고. 그런 비난이나 기회 박탈까지 가는 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또 역으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년의 육아휴직을 했지만 1년의 그 병가휴직을 냈지만
그래도 너는 우리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줘야 된다. 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1년의 경력을. 야, 그건 인정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그런 왜냐면 거를 요구하는 입장도 저는 봤어요. 아. 그 내가 육아를 하려고 한 건데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휴가를 그냥 냈어? 육아잖아. 내가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육아휴직 하는 동안 돈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여자라서 임금이 낮다, 뭐 장기 프로젝트 참여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무조건 그럼 출산할 거니까 안 돼 이건 아니지만 내가 출산하는 동안 1년 동안 육아휴직 하는 동안 일을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참여할 거야. 기회 똑같이 줘.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약간 미묘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었긴 하지만 능력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쉬었으니까 무조건 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너무 소수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나 육아해주겠는데 연봉 똑같이 줘 이렇게는 얘기 잘 안 하니까. 연봉까지 그렇게는 아닌데 피해의식이 너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면 그것 때문에 연봉도 낮고 그래서 이미 거기에 임금이 내가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출산 휴가고 인정받는 다 모두가 인정하는 휴가를 받았는데도 나는 왜 연봉이 적고 나는 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고 일도 너무 어렵고 아무도 뭐 안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또 회사 때문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미묘하게 여자들이 피해의식을 되게 가지고 회사에 돌아가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회사도 있고 은행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직급 자체가 계속 낮아진 채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진짜 회사마다 다르네요. 제가 케바케. 다니는 회사는 케바케. 완전 다른 얘기여가지고 육아휴직해도 승진하는데 아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그냥 그 인사고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불리하다거나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건 진짜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그럼 시스템이 다 다르. 여자로서 임금이 낮다는 거를 사실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좀 이제는 공감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 주변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갑이 있는데 만약에 4년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했다. 그럼 이제 남자는 보통 군대를 2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군대 2년 갔다 온 남자하고 군대 안 갔다 온 4년 여자하고 입사를 하면 남자 쪽에다가 군대 2년치 호봉을 인정을 해줘요. 네네 맞아요. 호봉이 뭐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난다. 1호봉 높을 때. 그럼 이제 남자가 한 2만 원 더 받는 거겠죠. 그럼 남자가 더 많이 받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자가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졸업이 2년 늦어지죠. 그럼 여자는 2년 먼저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호봉도 같고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자가 진급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2년. 오히려 동갑내기의 남자 여자 중에 여자가 연봉이 더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겠네. 이건 진짜 회사마다 다른 게 회사마다 다르겠네. 같은 직종에 같은 직급인데 평균 임금이 남자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건 나온 얘기거든요. 그치? 그냥 출발선이 출발선이 이렇게 하면 2년 퉁치니까 똑같아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계나 이런 데서 왜 그 좀 드러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똑같은 주연 배우인데 남자 배우는 더 많이 주고 여자 배우는 좀 적게 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같은 직종에서 남자의 월급을 처음부터 좀 많이 책정하는 처음부터 뭐 호봉이 좀 높으니까 2호봉 높게 해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갔을 때 얘는 계속 연봉 협상이 계속 제자리인데 쟤는 더 올려주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씀인지 문제인 알겠는데 당연히 여전히 그런 그 직종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느낄 때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달라지고 느낀다는 거죠. 있긴 한 것 같아요. 다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 했던 얘기들도. 작곡가들 중에 여자들 많이 없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는 여자들 채용 안 해요. 밤새기 어렵다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지영 씨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지 않으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막 결혼하고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특히 그 시댁 쪽에서 혹시 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을 잠깐만 읽으면 어른들은 계속 좋은 소식을 기다리셨다. 부모님들과 주변 어른들은 돌아가면서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고 그런 아침이면 김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김지영 씨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는 듯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지랖.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지 않습니까? 특히 친척들에게 저는 요거에 그 이름을 붙였어요. 요새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방역? 요걸 저는 K-참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지라퍼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공부는 잘하냐,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뭐 살이 쪘다 빼라, 뭐 취직은 잘 돼가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 올해는 결혼해야지, 올해는 애기 낳아야지. 이제 이 K 참견이 참 우리가 진짜 많이 당하는데, 여기서 그 김지영 씨의 남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기를 갖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잔소리 안 듣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뭐 어차피 낳을 거면 하나 낳자. 그걸 보면서 저는 정대현 씨가 참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K 참견은 하나 낳아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둘째는 언제 낳을 그렇죠. 거냐. 하나를 낳으면 야, 이제 둘째 낳아야지. 하나는 외롭다. 딸 낳으면 왜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니? 만약에 딸만 둘이면 아들 하나 더 가져야지. 아들 낳으면 딸은 또 하나 있어야지.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대현 씨가 참 모르는구나. 그 하나 낳아서 잔소리를 안 들을 방법을 생각했다니. 이 K 참견에 다들 진저리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82년생 김지영부터 그 또래 애들은.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그 이 K 참견에 진저리 난 세대들이 좀 그 아래 세대한테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을까. 하도 당해서. 그런 속담이 있죠. 시어머니 짓도 당해본 사람이 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요새 오랜만에 만나는데 사실 중간에 교류가 없으면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부를 묻는다는 안부를 걸로. 어른도 특별히 나쁜 뜻은 아닌데 요즘 성적은 어떤 이런 걸 그치, 물어볼 그치. 수밖에 없어. 학생이고 하니까. 어디서 봤지? 뉴스는 아닌데 하여튼 뭐 어디서 이런 거 봤어요. 이렇게 명절 잔소리 금액 그 메뉴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는 잘하니 5,000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10,000원. 뭐 취직은 했니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 사이가 메뉴표를 굉장히 좋은 가족이네. 메뉴판을 매겨서 돈 내시고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K 참견도 그렇고 나중에 이 소설 장면 중에 김지영 씨가 취직을 못하고 대학 졸업식이 다가오니까 그 졸업 안 가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넌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이 오히려 그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존재 아닌가. 은근히. 근데 지금 그런 얘기에서 시집이나가 하고 약간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내용이나 그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생명이 탄생하는 건. 근데 김지영 씨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있었으면 한다거나 아니면 없었으면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참견으로 들린다거나 혹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뭔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때쯤은 나야 된다, 뭐 이건 해야 된다고 그 지나치게 선을 넘었을 때 이제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건데 아마존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로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엔 좀 또 유난히 또 발끈하는 거 아닌가. 내일인데 이거는 뭐 치매다 이렇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의 가족 계획에 뭐 아무리 자기 자식이어도 가족 계획을 자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민망한가? 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직원은 결국 출산하면 퇴사한다.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아까 사실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 읽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직원은 결국 입사해서 무조건 출산하고 퇴사한다가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윤정, 도경환 부부를 보면 자,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누가 일해야 됩니까? 도경환 씨가 일하고 장윤정 씨가 집에 있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해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도 장윤정 정도 돈 벌면 어느 부부든 아니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 꼭 장윤정, 도경환 씨 부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자 쪽에 어떤 벌이가 더 좋다라고 하면 굳이 여자가 꼭 출산한 다음에 뭐 퇴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남자가 하면 되지. 그렇게 좀 바뀌지 않나요? 근데 출산 얼마나 후에요? 어쨌든 아기들은 어찌됐거나 어릴수록 아빠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아빠 혼자 키워도 애기 잘 키우는 아빠들도 있고요. 있죠. 엄마가 애 키우는데도 벌벌 떨면서 손도 못 대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바케인데 그 아기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남녀 차별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말도 어떤 안 돼. 분들에게는 엄마만 낳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유는 엄마한테밖에 안 나오죠. 생물학적 그렇지만 차별.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다른 거죠. 차별이라기보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사실 뭐 그 입증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냥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주로 엄마가 키웠기 때문에 엄마가 키운 아이가 정상의 범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남편이 아기 태어나고 목욕도 다 자기가 시키고 아기 밤새 이렇게 막 울거나 하면 그것도 달래주는 것도 다 자기가 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기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잘 때 꼭 아빠만 찾아.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돌 좀 지났어요. 근데 아빠만 찾아 얘는. 그리고 아빠랑 물론 닮기도 엄청 닮았고 아빠가 애를 너무 예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 집은 아빠가 애를 되게 잘 보는데 그리고 애도 아빠한테 되게 애착 관계가 잘 돼 있는데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애착 관계가 잘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 이 얘기 아니 근데 진짜 그 집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녁 시간에 뭐 일 때문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애기 재우고 와야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네가 재워? 라고 했더니 애기가 잘 때 아빠만 찾는데요. 엄마가 아무리 안아줘도 안 잔대.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린대. 너무 드문 경우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키우면 그것도 가능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 얘기 다 그랬어. 이런 경우 있고 저런 경우 있고 소수의 그냥 경우 있고 케바케. 그러니까 소설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한 사람은 당연히 김지영 씨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이유 같은 구절이 그 남편의 직장이 더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를 떠나서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도 바뀔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뭐 아빠가 더 잘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변화가 좀 시작되는 게 보인다 약간 그런 거 장윤정 도경환 부부도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벌이가 꼭 높아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 도경환 씨가 굉장히 그 아빠지만 되게 애들을 약간 잘 보는 약간 그런 거. 아니 그리고 이것은 설정이 그렇잖아요. 82년생 김지영은 엄마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바빠서 육아를 도와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시댁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린이집도 잠깐 보내는 정도고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뭐 시터를 쓰거나 하려고 해도 그게 비용이 너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냥 가족 중에 누가 육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떤 보조가 잘 되어 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나 나라에서 보전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꼭 친정 엄마들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이거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자원이 많다거나 혹은 아빠가 그 12시에 퇴근하는 아빠가 아니고 칼퇴하고 올 수 있는 아빠라면 굳이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여자여서 그만뒀다라기보다는 아이를 누군가는 돌봐야 하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시간이 없고 회사가 좀 더 안정적이니까 네가 가서 돈을 벌고 나는 아이를 돌보겠다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육아는 사실 역할을 분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엄마랑 아빠가 반반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고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있다면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여러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경우들을 매번 겪어왔던 김정은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아기를 돌보고 싶어서 그만뒀을지라도 나도 회사도 다니고 싶은데 애도 봐야 하는 상황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까지 더해져서 내가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피해 의식이랄까요? 그런 게 더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만삭일 때까지 힘들게 다녔는데 출산하면서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받았지만 어렵게 다시 복직하는 경우, 지금 이 세 가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육아휴직하고 편하게 출산하고 다시 복직해서도 그전처럼 일하는 경우는 솔직히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 더 개선되겠지만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경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육아휴직을 하기 힘들다거나 퇴사를 해야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 그거를 무릅쓰고 직장에 복직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워킹맘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죄책감을 가진다는 게 더 안타까워요.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혹은 누구의 손에 맡기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나는 회사를 가야 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이러면. 근데 상대적으로 아빠들은 그런 죄책감을 좀 덜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아빠들은 일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엄마들은 일하러 가는 것이 선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픈데 나는 내 애를 돌봐야 되는데 뭐 돌볼 책임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사에 가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자기 애가 아파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갔는데 자기는 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마음이 되게 좀 안 좋았다고. 내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한다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약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일이고 그건 그건데. 네, 그 다음 장면은 또 씬스틸러인데 맘충팔자 상팔자입니다. 작가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엄마를 맘충이라고 지칭하는 세태의 충격을 받아 이 작품을 쓰게 됐다. 그렇게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소설에서는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맘충이라고 나오는데 비슷한 상황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카페에서도 한번 맨 더 처음에 나오죠. 한 번 나오고 그 마지막 장면에 한 번 나오고 근데 소설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애기 유모차에 태우고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수군대면서 뭐 남편 돈 받아서 나도 저렇게 놀면서 커피 먹고 싶다 뭐 맘충팔자 막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빠가 유모차에 애 태워서 커피 마시면은 절대 대충이라고는 뭐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으로. 그리고 요게 이제 저는 그 영화하고 소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소설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황급하게 자리를 뜨거든요. 영화 초반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공원에서. 영화의 마지막은 비슷한 상황일 때 김지영 씨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나 더 특이했던 거는 빙의를 안 하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비슷한 상황 한번 당해서 당황해가지고 자리를 떴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이불킥을 하면서 내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뭐 이런 걸 좀 쌓아뒀다가 후반부에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 상담사 그때가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연습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설은 약간 자리를 피해서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영화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설의 결말은 좀 약간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 다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그 소설의 화자는 정신과 상담의였던 거예요. 김지영 씨를 상담하면서 김지영 씨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방식이었던 건데 그 상담했던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해리장애 뭐 어떤 정신질환일 것이다 했다가 김지영 씨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아 김지영 씨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참 공감이 되고 근데 공감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뭐 40대 남자면 공감 못했을 텐데 그 의사도 집에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의사고 되게 잘 나갔는데 아기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ADHD 그러니까 그 상담했던 의사의 자녀가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그 의사의 아내가 의사였지만 그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직을 그만두고 아이 돌보는 거에 전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상담했던 의사도 자기 아내가 되게 잘 나가는 의사였다가 그렇게 관두는 거를 보면서 김지영 씨에 대해서 좀 공감하게 된다. 이제 김지영 씨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 참 훈훈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정신과에 이제 상담사가 있었는데 그 상담사가 그러니까 아이를 어렵게 가지게 됐는데 상태가 좀 안정적이지 않아서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기로 했는데 소설이 마지막에 정신과 상담의의 이런 독백으로 끝납니다. 이 선생은 훌륭한 직원이다. 얼굴은 고상하게 예쁘면서 옷차림은 단정하게 귀엽고 성격도 싹싹하고 센스도 있다. 그런데 급하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리퍼를 결정할 환자보다 상담을 종결한 환자가 더 많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은 것이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직원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법이다. 후임은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도 다 그런 것들을 잘 공감하는 썼네. 척하면서 마지막에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은 미혼으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영화가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다들 굉장히 찝찝하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찝찝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영화는 영화적으로 보면 조금 저는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아, 이 영화적으로는 왜냐면 억지로 어떤 결론을- 메시지를 정말로 던지는 걸로 끝나니까.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지금 소설이나 지금 오늘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결말이 영화의 결말로 갔을 때 저는 좀 오히려. 생각이 오히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야 아니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좀 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뭔가 해결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 약간 분위기가 좀 그 그렇게 여자가 되잖아요. 국문학을 그 전공인 국문학을 살려서 뭔가 글도 쓰고 남자가 마치 육아휴직을 한 것 같은 뉘앙스로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김지영이 그런 걸 겪은 다음에 소설을 쓰는 느낌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영화 전체 이야기가 그렇죠. 자기가 네. 자기 자선적인, 에세이나 수필처럼 쓴 걸로. 근데 그게 아닌데 원작은 원작이 아닌.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그럼 김지영이 막 해내야 되고 그 집안은 남자의 또 희생으로 뭔가 변화하고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맞아요. 하여튼, 영화에서 김지영이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고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남편인 공유가 그러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안 그래도 너 네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것도 내가 안타까운데 네가 하기 싫은 그런 일까지 하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할 때 저는 되게 좀 마음이 좀 씁쓸했던 게 아, 남편이 아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뭘 하고 싶어서 이러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안타까운데 공유가 그 얼굴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공유 그래도 스윗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야. 사실 그 현대 사회는 스스로의 효용성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을 보통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나의 가치를 많이 판단하는데 그 김지영이란 사람은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이것만 하니까 내가 나의 효용은 도대체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고 멍하고 해가 질 때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간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해서 김지영이 그럼 나 알바라도 해서 좀 뭔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다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얻고 싶은 건데 그걸 정확하게 캐치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면도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더 벌어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특히 남자들은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또 가장이라는 하는 것도,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돈 더 벌면은 괜찮은데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라고 이렇게 또 네가 자기가 거기까지 나가면은 뭐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실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공유가 말하니까 근데 다정해. 빵집에서 일한다 그러면 빵 많이 갖고 와. 너무 제밥에 관심이 남은 있으시다. 빵 많이 가지고. 아하이. 네, 이렇게 소설이 끝났고 뭐 사실 더 뭐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도 많아요. 특히 또 신스틸러 중에 하나인 그 친정 엄마가 이제 김지영 씨가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친정 엄마 일을 그만두고 도와주겠다라고 왔을 때 또 이제 자기 외할머니로 빙의해가지고 미숙아 그러지 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뭐 장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뭐 그냥 두 가지만 제 의견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한 사람에게 모두 겪게 해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한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겪어서 30년짜리 인생 모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읽으면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설에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 통계를 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좀 갖다 썼다. 약간 소설이 보고서처럼 이렇게 통계를 근거로 드는 어구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에 같은 해 50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에서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남성 지원자들을 선호한다는 대답이 44%였고 여성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소설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일 때 남자를 선호한다가 44%,
그러면 56%가 어디 B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원문을 찾아보면 56%가 뭐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가 56%였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는 쏙 빼고 자기가 유리하게 남자를 선호한다 44%.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다 본 다음에 남자를 선호한다 44%, 상관없다 56%. 어쨌든 여자를 선호한다는 없는 거잖아, 어쨌든. 거지 않나? 저는 그냥 딱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그걸 왜 안 넣었는지 뭐 약간 근거가 약해질 것 같아서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논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소설적인 장치인데 뭘 그걸 또 뒤에 네. 거를 붙여도 어쨌든 남자를 선호한다는 뉘앙스로 읽혀서 뭐 다른 통계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졸리고 배고파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젠더의 문제인가? 젠더의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남자가 여자를 억압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남성에게 좀 유리한 사회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게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개선하고 있는 시기이고 지금이 그렇다 보니 세대의 문제도 되게 크게 작용하지 않나. 그리고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 자체가 뭔가 사람을 톱니바퀴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효용이 애를 낳으러 간 동안 회사에 도움이 안 돼 라던가 사회에 있어서 어떤 돌봄에 대한 가치를 너무 저평가한다거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너무 가치가 저평가되니까 그게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나 이 소설이 젠더 문제를 첨예하게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더군다나 저는 82년생이기 때문에 그 62년생이나 72년생보다 82년생이 더 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62년생, 52년생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리성 장애가 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을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뭐 82년생들이 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자잘한 일들이 합쳐지면 더 스트레스가 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보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를 알아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이미 알고 겪던 이들에게는 공감을 일으켜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고,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는 간접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오랜 기간 차별받던 여성의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김지영 씨는 4년 전에 등장한 가상인물이지만 김지영 씨의 인생사가 여성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주 작가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늘 신중하고 정직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김지영 씨에게 정당한 보상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딸들이 더 크고 높고 많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